연말인데 시장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들 산타랠리 같은 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웬걸 따뜻한 연말 분위기는커녕 시장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연준이 이제 곧 금리를 내릴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 걸까요?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데자뷰, 그러니까 기시감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겪었던 그 실망감 있잖아요. 그 기억이 지금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안감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의 이 불안한 심리가 뭔지부터 살펴보고 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는 또 뭔지, 그리고 시장이 진짜로 원하는 선물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래를 바꿀 변수들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뭘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쭉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불안한 연말. 부제가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작년에 겪었던 매파적 인하가 올해 또 반복될까가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매파적 인하가 뭐냐고요? 이거 아주 얄미운 건데요.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는 내려주긴 해요. 그런데 동시에 근데 앞으로는 더 없을 줄 알아 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팍팍 보내는 거죠. 이건 뭐 시장의 기대감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채권 시장의 경고입니다. 지금 단기금리랑 장기금리가 뭐랄까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연준은 기준금리, 그러니까 단기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고 있죠. 시장도 이걸 거의 정해진 미래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10년물 국채, 금리, 즉 장기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물스물 오르고 있죠. 단기금리는 내려간다는데 장기금리는 왜 버티는 걸까요? 장기금리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이유가 좀 복합적입니다. 첫째,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걸 메우려고 계속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요. 둘째, 미래 물가가 또 오를 거라는 불안감이 여전히요. 셋째,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굳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하나 하는 시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압박도 무시 못합니다. 그럼 이 애매한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시장이 정말로 바라는 궁극의 선물은 뭘까요? 네, 바로 세 번째 주제, 양쪽 완화, QE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다시 한번 지갑을 활짝 열어서 채권을 대규모로 사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어요. 월가는 보험 사기라도 좋으니 돈만 받으면 장땡이고 연준은 그 청구가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수사관 같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든 돈을 풀어달라고 조르고 연준은 진짜 돈을 풀어야 할 상황인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장이 그렇게 원하는 양적 완화, QE가 뭔지부터 확실히 해보죠. 이건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직접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팍팍 푸는 아주 강력한 경기부양책입니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반면에 연준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RP입니다. 이건 그냥 은행 시스템에 돈이 마르지 않게 단기 국채를 좀 사주는 기술적인 조치예요. 본격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QE는 말이죠. 경제 전체를 살리려고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대수술 같은 거예요. 그런데 RP는 그냥 은행 시스템에 피가 잘 돌게끔 단기 채권을 좀 사주는 그냥 링거 맞는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과 연준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 사이에 온도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연준의 결정과는 별개로 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와일드 카드들이 있거든요. 이 차트 좀 보세요. 금을 뺀 나머지 원자재 ETF로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보고 거기에 베팅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돈의 흐름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원자재냐고요? 보세요.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무려 3,000톤이 필요하고요. 은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이에요. 이런 산업적인 수요에 더해서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에 대비해서 실물 자산을 사두려는 투자 수요까지 몰리니까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산업이 돈을 빨아들이는 규모를 한번 보세요. 오픈 AI가 앞으로 4, 5년 동안 태울 현금만 약 200조 원으로 추정된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회사채를 발행해야겠죠? 그럼 이게 결국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으면서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워너브라더스의 저주라는 건데요. 1990년 타임, 2000년 AOL, 2018년 AT&T까지. 신기하게도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 기업들은 다들 힘들어졌어요. 인수자는 망가지는데 워너는 계속 살아남는 이상한 징크스죠?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가 인수를 생각하고 있다네요.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결국 시장은 거대한 힘들의 줄다리기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준다고 해서 시장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사실상 채권 시장이 쥐고 있다는 것. 셋째, 진짜 경기 부양책인 QE와 그냥 기술적 조치인 RP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AI 투자 같은 외부 변수들이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준은 분명히 왼쪽으로 가겠다고 깜빡이를 켰습니다. 하지만 차체가 너무 무거우면 핸들을 꺾어도 바로 방향이 바뀌지 않죠. 부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거대한 무게가 혹시 경제를 계속 직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